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 IT 제작군 GPD 고소입니다. 자, 오늘 메타네틱 플랫폼과 AWS와 함께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이제 보안인데 클라우드 보안 쪽인 건데 특히 이제 보안 관제하고 DR 서비스 이걸 클라우드 기반으로 어떻게 잘할 수 없을까? 이런 주제를 갖고 오늘 메타네틱 플랫폼과 AWS 세 분의 오늘 게스트 모셨습니다. 자,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타네틱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는 보안 분야의 파트장 담당하고 있고요. 네, 우경철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타네틱 플랫폼에서 이제 AWS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직무하고 있는 신민창 대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 코리아에서 보안하고 그리고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한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매니저님,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게 이제 이런 보안 관제 서비스인데, 네. 이 보안 관제 서비스는 되게 역사가 오래됐고, 많이들 하고 있는 데도 많잖아요. 네. 솔루션도 많이 있고. 근데 왜 AWS하고 메타네틱 플랫폼이랑 오늘 얘기하실 이 보안 관제 서비스가 어떤 것이고, 이걸 왜 만들었는지 그걸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네네네. 먼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오퍼링 ECIRA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많은 보안 관제 벤더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지금 오늘 옆에 앉아 계신 메타네틱 플랫폼에서 클라우드에 전문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다 보니까 보안도 잘하고 있고 네. 거기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업무에 이 오퍼링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수행하고 계셔서 저희가 파트너로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많은 것들을 같이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퍼링을 만든다던가 고객을 직접 찾아가서 오퍼링을 소개를 하는 것도 진행을 했고 프로젝트까지도 같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니, 근데 보안관제, 기존의 보안관제 솔루션이라든지 네. 보안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 왜 또 AWS가 또 메타네틱 플랫폼과 같이 이걸 만든 거는 네. 기존에 뭔가 있던 보안관제에서 없던, 부족했던 부분을 뭔가 메꾸려고 이걸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을 메꿔주는 거? 어떤 부분을? 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사실 보안 관제라고 하면 기존에 알고 계시듯이 방화벽이나 와프 그리고 EDR 같은 솔루션들을 기반으로 해서 관제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클라우드에 올라오게 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있는 위협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따로 클라우드만 있거나 아니면 클라우드에만 있는 인프라에 대한 로그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포함해서 보안 관제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만들었고 메타넷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AWS에 이쪽에 있는 기업들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들은 AWS만이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 고객도 알 수 있긴 한데요. 네. 사실 고객이 직접적으로 해보시다 보면 그쵸. 좀 어려운 부분이 좀 그렇죠. 많습니다. 그걸 다 뒤질 수도 없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고 운영까지 메타넷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메타네틱 플랫폼에서 이런 전문가들이 운영을 맡아주시고 네. 여기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인프라 설계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컨설팅 네네. 같이 해서 콜라보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신대리님 오늘 네. 이제 DR 서비스 얘기해 줄 건데 클라우드 DR. 네네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실 게 클라우드 DR이 관련된 뭐 이론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신대리님이 직접 경험한 프로젝트 수행한 걸 오늘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 금융권에서 이제 실제로 메타네틱 플랫폼에서 구축한 프로젝트를 사례로 말씀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메타넷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고객분들의 고려해야 할 사항을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너무 말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네. 편하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한번 발표 들어볼까요? 네네. 네,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발표 주제 자체가 뭐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그것도 저희 AWS 클라우드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로 아까 현상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차세대 보안 관제 AWS에서는 보안 관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왜 메타네틱 플랫폼과 함께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재해복구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뭐 최근 몇 년간에 많은 기업들이 뭐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 해가지고 뭐 토크 IT에서도 되게 많은 세션을 다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략 기반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뭐 사스 형태의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하고 그런 사용성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 많이 있는 상태고 지금도 그거는 이제 지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IT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클라우드를 병행하고 이런
속에서도 이게 굉장히 편의성 아니면 뭐 사용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진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약간 역설적이게도 어쨌든 보안적으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좀 증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실제로 공격 표면 자체가 뭐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뭐 81% 정도가 클라우드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이게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다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런 흐름은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또 요새 근데 또 이제, 네. 봇들까지 많아지니까. 아, 그쵸. 그죠? 그럼 불특정으로 계속 타깃해서 올라오고 뭐 위협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그게 뭐 공격 표면이 많아지는 게 당연한 것뿐만이 아니라 당연하게도 이제 잘 보호해야 되는데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은 정말로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사의 항상 당면한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메타네티 플랫폼이 AWS와 함께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클라우드에서는 기존의 온프레미스랑 다르게 뭐 API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런 취약점에 대한 것들도 잘 봐야 될 거고 아니면 뭐 클라우드 운영해가지고 MSP 업체들이 많은데 실제로 운영뿐만 아니라 보안도 함께 커버리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메타네티 플랫폼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클라우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민첩성 해가지고 뭐 리소스가 빨리 배포되고 수정되고 삭제되고 이러는 과정 내에서 이 클라우드 자산들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다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게 되면 실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다 하나하나가 리스크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식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보안 관제, 차세대 보안 관제라고 나타내고 네. 운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아주 큰 기업이 아닌 이상 보안 관제 관련돼 가지고 인력을 뭐 빵빵하게 전문 인력을 둘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거 거의 없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솔루션만 또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런 전문 인력에 대한 서비스까지 같이 이제 제공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고객 상황에 맞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SMB 고객이든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고객이든 고객 상황에 맞게 진단을 하고 실제로 뭐 보안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 뭐 원격 보안 관제 그 서비스를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인하우스로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인하우스의 레벨을 저희가 같이 올려드리는 그런 네네. 쪽으로도 오케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애자일하게 이제 보안 관제에 대한 체계를 네. 구축할 수 있는 거네, 기업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물론 당연히 뭐 이번 소개에서 좀 말씀드릴 ECIRA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재해복구 관련된 DR 전략 같은 것들은 뒤에 스피커분들, 더 전문가분들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메타네티 플랫폼과 해야 하지? 그리고 왜 메타네티 플랫폼이 어떤 걸 잘한다는 거야? 라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두에 이제 저희 현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WS에서도 계속 고민해오고 있던 그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사고 대응 프로세스 설계 방안들을 저희와 함께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듬는 작업을 저희가 동참을 하기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정말 클라우드의 보안, 클라우드에서의 그런 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있는 파트너가 바로 저희 메타네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이제 다듬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함께 하면서 최초 협력 파트너도 이제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프로젝트도 함께 수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메타네티 플랫폼이 수행이 가능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보안관제 전문 기업으로서 뭐 보안관제 전문 기업 되게 많잖아요. 네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보안관제도 있고 그런데 그런 보안관제 벤더들이 허용하지 못하는 그리고 커버리지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도 저희 메타네티 플랫폼이 AWS 클라우드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는 잘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네티 플랫폼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보안 관제에 대한 네. 어떤 당연한 경험이 있는 거고 플러스 이제 클라우드, 특히 AWS 네. 클라우드의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다. 어? 그래서 아마 같이 하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 저희가 처음에 같이 이렇게 고민해서 뭐 설계 단계 끝나고 딱 만들고 나서 프로젝트 수행하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 환경에 맞춰서 운영이 좀 어렵다. 그럼 저희가 뭐 원격으로 지원해 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인하우스 보안관제 고도화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이제 뭐 인력이나 이런 쪽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 오퍼링 자체를 관리하고 실제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신뢰 모델이라고 제가 매니지드 서비스로 좀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안 관제 할 때 뭐 좀 큰 기업은 네. 뭐 SIEM 같은 거가 솔루션이 있겠지만 뭐 SMB나 좀 일반 기업 같으면 SIEM을 아직 우리가 뭐 도입해봤자 그걸 뭐 관리할 사람도 없고 SIEM이 없지만
심에 준하는 뭔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네. 그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책에 또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 것들도. 그렇죠. 네? 저희가 뭐 저희 메타네틱 플랫폼의 노하우나 역량도 있지만 그 저희 쪽은 이제 서드 파티 기반의 그런 CIEM 쪽이 더 가깝다고 보고요. 네. 실제로 AWS에서도 이제 CIEM 플랫폼을 대체하고 아니면 CIEM 관련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조금 다이브해서 구성했던 것들은 AWS의 그 아마존 퀵사이트라고 하는 네. BI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측면뿐만 아니라 보안적으로는 이 퀵사이트를 어떻게 사용해서 보안을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존에 CIEM 하면은 너무 막 비싸고 헤비하죠. 네, 뭐 이렇게 무겁고 다루기 어렵고 이런 것들인데 퀵사이트 자체는 뭐 구축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허들이 있을 수 있지만 유지비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CIEM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또 직관적일 테니까 또. 그래서 그 대시보드 형태로 바로바로 보안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보안 위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네. 굉장히 메리트 있는 여러 가지 그 고객의 상황에 맞는 것들을 제안하고 구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딱 틀에 박힌 이 보안 과제를 딱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경량화된 기업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경량화된 그 보안 관제 서비스를 또 설계해서 제공하는 거네요. 네. 운영해주고. 그래서 뭐 마무리로 뭐 제가 할 쪽은 이제 이 마무리로 정리를 좀 말씀드리면은 뒤에 전문가분들 많이 계시니까 저희 메타네틱 플랫폼이 이 ECA IRA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AWS 프로서버와 함께 실제 진단부터 구축과 같은 그런 컨설팅을 모두 다 진행을 할 거고 이후에 이제 고객 상황에 맞게끔 뭐 원격 보안 관제라든지 SOC 서비스 아니면 인하우스에 대한 인력 보관 같은 것들을 좀 도와드리고 이후에 이제 뭐 재복구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면 실제 그 서비스 레벨, 그 엔드 투 엔드 단위까지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이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현 매니저님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네, 얘기 네.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팀에서는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이라고 하지만 이 코드명은 프로서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로서브 팀에서 저희가 맡고 있는 부분은 뭐 보안, 세큐리티하고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중점적으로 좀 다룹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오퍼링, 고객한테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 오퍼링 중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보이시는 ECSA부터 ECASA까지 P사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중간에 있는 ECIRA라고 하는 사고 대응 보안 관제 고도화라고 하는 부분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프라와 서비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을 우리가 환경이 전부 다 식별을 해서 우리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대응한다면 어떤 가치성을 가져갈지를 포함해서 고객사 환경에 맞춰서 구성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두 가지 측면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하우스로 제가 직접 구축하는 작업이 하나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메타넷과 같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스처럼 쓸 수 있는 사스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는 구성으로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별만 하는 게 아니라 대응까지. 네, 네. 맞습니다. EC라가 뭔지 모르는데 이네스트 클라우드의 약자구나. 네. EC가. 근데 AWS는 EC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아까 보니까 다 EC로 시작하되나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오퍼링이 앞에가 다 똑같은 EC가 붙어 있고 네, 뒤에 네. 이제 GenAI나 데이터베이스, 뭐 컨테이너 환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IR이라고 해서 인시던 리스폰스가 붙어 있고 A도 다 똑같은 A가 붙어 있습니다. 저희 에시라라고 읽는 고객분들 계시고요. 뭐 저희가 발음할 때는 그냥 다 하나하나씩 ECIRA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두 가지 보안 이벤트를 통합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통합을 해서 뭐 할 거냐라고 하면 우리가 대응 프로세스를 구성해서 사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플레이북을 만들어 내가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자동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응 자동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항목이 좀 필요할 텐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고 대응 그리고 보안 관제라고 봤을 때 이미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온프레미스 경험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조금 더 저희가 민첩하게 좀 대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인시던 대응 범위를 재식별하는 부분 그리고 리소스를 저희가 식별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별했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지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나올 거거든요. 사실 조치까지는 온프레미스에서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겠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저희 팀과 같이 만들어가는 플레이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말 이게 온프레미스 환경하고 클라우드 환경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온프레미스에선
없었던 인시던트 종류라든지 리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쉽게 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제 고객사에 가서 실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보이시는 화면처럼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어떤 아키텍처를 만들어 가는 것, 그 이후에 운영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가져갈지 이렇게 고객사에서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사에 가게 되면 실제로 지금 현재 고객사가 갖고 있는 프로세스가 무엇이고 클라우드상에서 보안 IR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컴플라이언스 요건에 맞춰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먼저고요. 네. 그리고 나서 식별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재설계하는 아키텍처링을 다시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식별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자동화하거나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자동화가 들어가 있는 단계고요. 저희가 끝나게 되면 프로젝트가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객사에서는 메타나티브 플랫폼과 함께 이제 전문적인 보안 인력에 따라서 보안 관제 운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프로세스하고 테크놀로지 스테이지에서 네. 이걸 고객들이 저걸 뭐 테크놀로지 저걸 하는 건 아닌 거죠? 네네. 여기서 컨설팅 하신 다음에 네. 고객의 맞춤형으로 저걸 딱 설계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오케이. 네. 직접 저희가 같이 진행합니다. 그럼 이 전체적인 운영까지 처음에 컨택해가지고 상담해서 운영까지가 고객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저걸? 네, 보통 기본적인 기간은 12주로 저희가 12주? 제한을 드립니다. 네. 뭐 그것도 이제 고객을 저희가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네. 뭐 10주나 12주, 16주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도 네네네. 하고요. 뭐 오케이. 그거는 네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상세 대응 프로세스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객사에 가서 어떤 프로세스를 향상시킬 거냐라고 한다면 실제로 1차 분석, 2차 분석, 즉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1선과 2선이 고객사에서는 대응 프로세스 있으실 텐데 사실 요거는 온프레미스에서는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만나는 고객분들인 경우에 제가 아직 한 건도 모으지 못했는데 클라우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그렇죠. 하는 것들을 보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대응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고요. 프로세스만 만들면 사실은 뭐 문서적인 업무기 때문에 실제로 액팅은 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예시로 저희 아마존의 스레드 위협 펀팅을 하고 있는 가드위치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탐지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위협을 가지고 격리를 시키고 분석을 해서 대응 액션을 짤 건지 그리고 대응 결과는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할 건지에 대한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저장을 하고 이 각각의 단계가 모두 다 자동화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플레이북으로 다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네. 플레이북으로 만들어내고 이러한 케이스가 요구사항에 따라서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상세 아키텍처인데요.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정제가 된 하나의 디폴트 아키텍처입니다. 크게 보시면 왼쪽에 있는 탐지, 그리고 위쪽에 있는 수집,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석과 대응 액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탐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고객사에 가보시면 저희뿐만 아니라 메타네티도 이제 가보시면 고객사가 사용하고 있는 탐지 솔루션들이 대부분 방화벽이나 네. 와프, 뭐 백신, 위디안 이런 식으로 있는데 클라우드에만 있는 서비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필요성이 있는지 평가하고 이네이블 해서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탐지 영역을 넓혀가는 작업이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머릿속에 있었던 보안관제의 탐지 솔루션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네. 그 클라우드에만 있는 것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만 탐지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함을 해서 기존 온프레미스 영역을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저기 보면 네이티브 서비스는 저걸 뭘 말하는 건가요? 저 네이티브 서비스? 네. AWS의 보안 서비스도 있고 네이티브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네. 운영 서비스에 대한 로그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어카운트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운영에 대한 로그들 네네. 가지고 오는 절차가 탐지 영역에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뭐 AWS가 하시니까 저런 것들 확실하게 다 가져올 수 있겠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수집하는 건데요. 이제 탐지 식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 끌고 올 거냐, 그리고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올 거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단계인데요. 보통의 고객사에서 이미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죄송합니다. 각각의 솔루션들에서 각각의 파이프라인으로 심이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바꾸고 있는 단계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방화벽에서 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웹방하면서 파이프라인 하나, 그리고 뭐 백신과 다른 서비스 똑같은 파이프라인이 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심에서는 받는 파이프라인이 뭐 N개 이상 늘어날 수도 네네, 있고, 그렇죠. 이게 종합적으로 본다면 사실 너무 관리적인 포인트가 많아지게 되는 불필요한 작업이 좀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저희는 하나로 묶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에 대한 정합성, 그리고 무결성, 그리고 신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심으로 그리고 네이티브 서비스로 받아내는 작업을 바로 2단계에서 수집 파이프라인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서비스 중에 정말 중점적으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가 중간에 있는 시큐리티 레이크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네. 데이터를 정교화하고 단일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심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 연계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가 이 레이크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물론 레이크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단일적으로 심과 연동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뭔가 이게 다양한 데서 오는 것들을 소스가 다양한 것들을 저기서 뭔가 그 상관 분석 같은 것도 할 거고, 네. 뭐 저걸 통해서 결국 이제 과탕 같은 것도 많이 줄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데이터에 필요한 중복된 데이터도 줄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할 거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적어지게 될 겁니다. 사실 뭐 점점. 디텍트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과탕이 많아지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네네. 너무 많아버리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크게 러프하게 말씀드려서 분석 대응 단계인데요. 이제 우리가 수집까지 했기 때문에 할 거는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올라올 거고 우리가 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보게 되면 우리가 대응해야 될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뭐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위반 사항이 발생했는데 그 위반 사항을 보고만 있으면 지속적으로 탐지가 될 거고 지속적으로 관리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봤으면 그거를 원상복구하거나 아니면 아예 못하도록 하는 작업들 그리고 알람도 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노티도 줘야 되면서 관리적인 측면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이 분석 대응 단계에서 하는 거고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기존에 이제 소아라고 하는 저희 솔루션 있을 텐데 서드 파티 그 소아에서 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에서 대응하는 단계를 바로 2단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이티브로 구성하는 거고요. 기존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집과 탐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플레이북으로 만들어서 저희 팀에서는 메타네틱 플랫폼과 같이 이제 람다 펑션으로 구성을 해서 소아에 준하는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고 원복할 수 있는 절차를 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은 구태 뭐 소아를 또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SMB나 이제 1인 기업 같은 경우는 네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거는 저희 팀뿐만 아니라 메타넷도 똑같을 텐데요. 이제 저희가 고객사에게 탐지하고 수집하고 분석되는 이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고객사가 IR이라고 하는 사고 대응 관제의 기술적인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파일론이 구성된 것처럼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거에 신경 쓸 수 있도록 더 네네. 운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더 가속화하는 작업을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그 되게 좋은 거지만 사실 그것을 기업들 보고 자 우리가 다 해놨으니까요. 이제 마음대로 드세요 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또 전문 인력들이 운영까지 맡아주니까 네. 기업체에서는 굉장히 그게 제일 큰 또 가치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실적인 것 같고. 네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고객사에서 얘기하시는 것도 우리가 구성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을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때 지금 계속 코어하고 있는 게 저희 파트너분들이 이제 계속 연결해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AWS 같은 이제 이런 CSP들이 이런 거 서비스를 한다면 보통 이제 이런 서비스 설계해서 서비스까지만 딱 만들지 사스처럼 이렇게 운영 체계까지 또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잘 못 봤는데 네네네. 이런 발상은 이거는 뭐 어디 본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드신 거예요? 한국도 어떻게 사실 제가 예전부터 사고 대응도 했었고 좋아했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객이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처음에 시행을 했고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트너가 꼭 네네.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쩐지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톤 앤 매너가 거의 뭐 창업자, 스타트업 창업자의 그 뭐 열정이 막 그냥 그 애정과 그냥 본인이 이렇게 한국에서 만들었구나 이것을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서비스네.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이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모델이? 네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저희 프로서브 APJ 레벨에서는 다 공유되고 있고 다른 리전에서도 이제 같이 세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좋네요. 네. 이어서 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한 12주의
이제 프로젝트 기간을 두게 되는데, 물론 꼭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개념으로 인하우스를 만들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예시로 이제 탐지부터 대응하는 그 과정에 12주간의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에자일 같이 저희가 뭐 넣고 뺐고 뺄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네.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뭐가 좋아지는 거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잠깐만. 전 페이지 가서 네. 보면 여기서 수집에서 보면 그 심 구축 있잖아요. 네네. 심 구축이 이미 이제 심이 있는 데들은 그냥 네. 쓰면 되는 거고 네네. AWS에 네. 없는 데들은 뭐 이걸로 해서 심을 그러면 새롭게 심을 뭔가 서비스를 받든지 네. 아니면 아까 그 파트너 말씀처럼 우리는 심까지 필요 없고 뭐 대시보드 이런 걸로 할래. 네네.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께서 이미 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축 기간이 좀 줄 수도 있고, 네. 만약에 SMB나 뭐 굉장히 적은 인원을 가지고 계시는 기업이라고 하시면 그 부분을 퀵사이트라고 하던가 아니면 네. 다른 저희의 오픈서치로 구성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네네. 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고객사에 가서 요 그 오퍼레이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이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결과를 어느 정도 정제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스텝 1과 스텝 2가 되는데, 고객사에서 갖고 이제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절차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 절차에서는 필요한 스텝 1, 조직이 구성되고 프로세스가 다시 생기면서 우리가 인프라가 이제 맞춰지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그게 AWS 인프라, AWS부터 시작을 하는 건 맞지만, 고객사의 경우는 이제 AWS에서 시작했지만 다른 CSP에 있는 것들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CSP를 이제 멀티 CSP를 가져가다 보니까, 그리고 스텝 2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응해야 될 아키텍처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게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다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고에 준하는 이런 여러 가지 탐지건들, 시나리오를 저희가 뽑아서 고객사에 굉장히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퍼레이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네티 플랫폼과 함께하는 이제 인하우스의 관제 혹은 이제 원격 관제가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제가 마지막 장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객사에 가서 완전 처음에 미팅을 하게 되면, 인터뷰를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게 좋아지는 거냐라고 하면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게 없지 않느냐. 네. 왜냐하면 제가 고객사에 가서 막 에지지를 판단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하다못해 이제 방화벽, 뭐 웹방화벽 이런 것들 구성하시지만 기존에 온프레미스에 없는 것들, AWS에 있는 것들은 사실 컨택이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스템 구축, 인프라, 그리고 재설계되는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AWS를 말씀드리지만 AWS 클라우드를 쓰시게 되면 점점 클라우드로 올라오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온프레미스에 있던 그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마이그레이션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더욱더 중요한 게 사고 대응에 대한 보안팀의 업무가 더 많아지게 되실 거라서 사실 체계가 만들어져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클라우드에 조금씩 진행하고 계시다, 이제 변경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이 보안 체계가 필요합니다. 사고 대응에 대한 체계, 관제에 대한 체계,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이 시발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숫자적인 게 얼마나 더 달라지는 거냐라고 하면, 제가 저번 고객사에 가서 직접적으로 측정을 한 건데, 고객사에서 실제로 사고가 났었고 사고를 대응하기 위해서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막 해보려고 했는데 2주가 걸렸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프로세스를 집어넣었을 때 18분 이내로 다 줄였습니다. 2주라는 건 18분 이내로? 네네. 그래서 고객사에서 처음에 저희 컨택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유도 바로 그거였고, 끝날 때도 그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우리가 요만큼 실제로 베네핏을 드렸다, 만족해 하셨고, 그런 체계를 가지고 우정까지 지금 고려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 서비스가 더 발전해 나갈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는 이제 매니저님 이걸 어떤 식으로 이걸 더 발전시켜 나가실 생각이세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팀에서 요거를 작년 그 EQ까지 다 완성을 했었고,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다시 또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는 요즘 굉장히 핫한 GenAI가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수집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뭐 운영 환경에 대한 로그, 그리고 보안 이벤트에 대한 로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에게 GenAI 프롬프트를 통해서 우리가 식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질의, 그리고 네, 자동화해서 내가 판단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피드백 받는 작업을 지금 현재 이 오퍼렉에 담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이번 달 3월 달이니까 EQ까지 작업이 끝날 겁니다. 네. 네. 아무래도 AI가 뭐 데이터나 로그 같은 거를 그 패턴을 분석하고 하는 건 AI가 잘하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자연어로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네. 복잡한 쿼리 랭귀지가 아니라. 네네. 그것을 그러면 여기 그 메타네티 같은 운영자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걸로 네. 아니면 그 기업의 담당자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거를 다 AWS로 서비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그 기업의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보안관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자연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도 훨씬 더 이것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클라우드 DR 좀 얘기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자면 이제 저는 클라우드 DR의 필요성, 그리고 DR 전략, 그리고 메타네티 플랫폼의 DR 실구축 사례를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제 신규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존 온프레미스 시스템도 이제 클라우드에 올라가거나 이제 클라우드와 연동해서 뭐 하이브리드로 사용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DR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동일한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DR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온프레미스 DR을 구축하는 것보단 좀 더 이제 빠르게 DR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또 뛰어난 확장성과 유연성으로 좋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온프레미스에 짓는 것보다, 그죠? 네, 그렇죠. 만약 기존 고객이 별도의 IDC가 없다고 치면은 사실 온프레미스 DR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IDC도 새로 구성해야 되고 그 안에 장비도 넣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그런 부분 하나도 없이 단순히 이제 몇 번 연동과 기존 세팅만으로도 이제 세팅을 다 할 수 있고 또 평시에는 이제 인프라를 최소한으로 유지시켜서 이제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비용 효율적인 장점이 네. 크게 있습니다. 신드님이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본인이 직접 오늘 이제 금융권 클라우드 DR 한 프로젝트 얘기를 해주신다는데 경험을. 네네네. 궁금한 게 금융권은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클라우드에서도 보수적일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그런 보수적인 금융권이 클라우드 DR을 뭐 선뜻 이렇게 했는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 그 배경으로는 네. 사실 해당 금융권사는 이제 별도의 IDC 센터로 DR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제 그 DR 센터도 이제 점점 서비스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네. 이제 새로이 확장이 필요했고 그 새로운 확장되는 플랫폼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또 뭐 요새 금융권 같은 데서 뭔가 이렇게 재 사건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큰 거? 최근엔 잘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네. 어쨌든 기존에 이슈가 있었던 건 맞아서 그거 이슈 기반으로 이제 DR 재복구 요구성이 좀 생기게 되었고.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는 지금 클라우드 DR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네네.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거네요. 지금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건가요? 지금? 권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AWS 클라우드는 금융감독원의 국내 금융 준수와 보안 가이드를 모두 충족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클라우드로에 못 가는 그런 컴플라이언스 자체는 없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점을 바탕으로 이제 고객 요구 사항에 맞는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하고 이제 최적의 비용 모델 설계를 해드리고 또 규제 대응을 위해서 DR 정기 테스트 및 보고서 제공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R 도입 전략인데요. 첫 번째로는 고객 요구사항, 두 번째로는 DR 전략 옵션, 세 번째로는 DR 전략 옵션에 맞춘 DR 구성 솔루션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DR 구성 주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이제 저희가 실구축했던 아키텍처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 먼저 고객 요구사항과 DR 전략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객분들이 클라우드 DR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요구 사항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DR 도입 대상 시스템들의 고객 비즈니스 연속성 요구에 따라 저 RTO, RPO 기반으로 이제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또 별도의 시스템 아키텍처적인 부분들을 분석을 필요하고 또 9번째로 이제 금융권이라든지 뭐 의료계라든지 뭐 고객사 환경에 맞는 그런 규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규제 및 관련 보안 준수 사항을 고려하여 아키텍처 및 전략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양한 워크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다양한 맞습니다. 워크로드별로 이제 뭐 엄청나게 빨리빨리 복구해야 될 게 있는 거고 네네. 천천히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을 미리 분석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에 맞게 그 워크로드에 맞게 RTO, RPO를 측정해서 그거에 맞는 것을 DR 방안을 제시하는 거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DR 전략 옵션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액티브, 워밍 스탠바이, 파일럿 라이트, 백업 및 복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액티브랑 백업 및 복원은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 저는 여기서 워밍 스탠바이랑 파일럿 라이트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밍 스탠바이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이제 클라우드 DR로 구축할 때 이제 이 시스템 자체를 그대로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이제 클라우드 DR에 올려놓는데요. 네.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워크로드 규모는 이제 서비스가 동작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으로.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네. 서비스는 동작하지만 크기는 최소한으로. 아이씨. 하시면- 그게 액티브랑 좀 다른 거네. 네,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비스는 동작하고 있으니까 기존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간에 이제 데이터 동기화는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다가 이제 재복구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주센터 트래픽을 이제 클라우드에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존에 설계된 워크로드 크기대로 이제 워크로드가 확장이 되게 됩니다. 네네. 확장이 되면서 이제 DR로 이제 전환이 완료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구 속도는 사실 스케일업 또는 인프라의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만 하면 돼서 빠르다고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클라우드니까. 네네. 클라우드에서 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리고 RPO는 이제 데이터를 기존부터 어차피 실시간으로 복제하고 있었으니까 실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일럿 라이트인데요. 파일럿 라이트는 워밍 스탠바이보다 조금 더 축소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기존 온프레미스 서비스를 클라우드 DR 환경에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만 최소한의 인프라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일럿 라이트를 적용한 솔루션을 유지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더 간단하게는 이제 데이터 복제 수준만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재복구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 파일럿 라이트를 통한 솔루션을 통해서 서버들만 딱 올리고 기존에 복제된 데이터를 바로 그 서버에 적용을 해서 이제 재복구 전환을 완료하게 되는 그런 아키텍처. 그러니까 셋업을 보시면 하기 위한 되겠습니다. 것만 딱 있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 형태에서 가장 쓰기 좋은 건 이제 워밍 스탠바이랑 파일럿 라이트인데 이제 AWS에서는 이제 AWS DRS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해당 서비스가 이제 파일럿 라이트 유형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제 비용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파일럿 라이트나 워밍 스탠바이나 어쨌든 클라우드 내에 인프라가 있는 거니까 좀 네네네. 그렇게 아주 작게 하더라도 네네네. 뭔가 그 다음 스케일 아웃이나 아웃을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클라우드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실구축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실구축 사례 중에 사실 먼저 도입 배경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이게 것 아까 같습니다. 금융권 말씀하신 거 네, 맞습니다. 해당 금융사는 원래 타 CSP의 VM웨어 서비스를 통해서 원래 클라우드 DR 환경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브로드컴의 이제 VM웨어 인수 이후에 라이센스 정책이 변경이 되면서 해당 VM웨어 서비스를 사용 불가능하다는 이슈가 발생이 그게 되었거든요. 불가능하다는 거야? 아니면 브로드컴이 라이센스료를 엄청 올렸잖아요. 네네. 올려가지고 사실 그 요금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 타 CSP와 그 VM웨어 그 관계상 아시. 네, 그거에 문제가 돼서 이제 네네. 문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VM웨어 DR을 대체하기 위해 별도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AWS의 네이티브 서비스와 별도 서드 파티 솔루션을 사용해서 VM웨어 DR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이제 AWS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이 실구축 아키텍처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DR 옵션 중에 이제 액티브 그리고 파일럿 라이트, 백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프레미스와 AWS 간의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 연결 후에 각 옵션에 맞는 형태로 구성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아키텍처별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액티브 형태인데요. 기본적으로 온프레미스의 이제 액티브 형태의
액티브 대상 서버가 있으면 그와 똑같은 서비스와 워크로드 규모의 크기로 이제 AWS에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웨바스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 CI/CD 솔루션을 통해서 버전 동결을 하고, DB 같은 경우에는 별도 DB 복제 솔루션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DB 복제를 하는 형태로고요. 이제 해당 서비스는 이제 대국민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유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GSLB라는 것이 있는데요. 로드 밸런서인데 이제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로드 밸런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시에는 이제 뭐 온프레미스 비율 100, 클라우드 0 해가지고 이제 평시에는 온프레미스 쪽으로 전부 가다가 이제 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GSLB 비율을 온프레미스 0, 클라우드 100으로 변경해서 이제 빠르게 재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일럿라이트인데,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AWS DRS를 사용하여 구성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온프레미스의 파일럿라이트 대상 서버에 DRS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DRS 에이전트와 스테이지 VPC에 있는 DRS 레플리케이션 복제 서버거든요. 네. 해당 에이전트와 복제 서버 간의 통신을 통해서 이제 파일럿라이트 대상 서버의 디스크를 통째로 이제 AWS에 복사를 해옵니다. 그럼 복사를 해온 데이터는 이제 EBS 형태로 이제 AWS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재복구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의 DRS로 설계했던 그 복구 EC2를 이제 리커버리 서버라고 지정을 해놨는데, 저기에 이제 EC2가 기동이 되게 됩니다. 기동이 되면서 기존에 복제해놨던 EBS 볼륨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는 DRS 서비스가 맨 밑에 있는 데이터들이 저 위로 올라가는 거죠? 데이터는 어디? EBS 볼륨이라고 적혀 있는 볼륨? 네네네. 그림상으로는 두 개로 표현했는데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아래는 이제 DRS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엔드포인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RTO가 대략 20분, RPO는 10분 이하의 수준을 보여주는 빠르게 DR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은 백업인데요. 저희는 이제 백업을 베리타스의 넷 백업 솔루션을 사용하여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사실 간단한 아키텍처인데요. 그냥 백업 대상 서버에 이제 넷 백업 서버와 이제 서로 간에 연결을 해서 이제 넷 백업 서버의 정책 주기별로 이제 백업을 받아서 그 백업을 또 S3에 저장을 해놓다가 이제 재발생 시에 이제 복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넷 백업 서버를 통해서 저장된 S3 데이터를 리커버리 서버의 특정 디렉토리에 집어넣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니까 백업 리스토어 한 24시간 이내에 되는 것처럼. 네, 아무래도 24시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네.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DR 전략 옵션을 사용해서 이러한 구축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는데요. RTO, RPO 목표 달성, 사용량 기반 운영비 절감, 금융 감독원 규제 준수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축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이 프로젝트가 그 금융기관이랑 했을 때 한 얼마 걸렸죠? 기간이? 처음에 이게 좀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네. DRS를 아무래도 그 당시에 처음을 사용해 봤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는. 네네네. 그러다 그렇고 그런 이슈도 있었고 또 그 고객사의 그 온프레미스 OS와 AWS DRS 간의 호환성 이슈가 좀 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트러블 슈팅을 하느라 이제 완료된 기간은 한 4달 네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이제 신드림이 그래 이렇겠지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이런 점이 좀 예상 외네 했던 것들이 한두 가지만 얘기해 준다면 어떤 예상 외까지는 아닌데 네. DRS 서비스를 쓰면 그 데이터가 복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는 모든 설정이 그대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AWS 환경에서는 어쨌든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런 OS 설정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다르니까 네네. 온프리미랑 뭐 IP 주소도 다를 거고 그렇지, 뭐 그렇지. 이런저런 기본적인 네. 설정이 다 다를 텐데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동화 스크립트는 필요하다라는 아이씨.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신들이면 이 프로젝트를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을 본인이 딱 다 준비해 놓겠네. 그죠? 네네. 그게 자산이겠네. 그러니까, 그게 네. 메타네티 플랫폼이 자산이 되겠네. 그렇죠,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DRM 마이그레이션 전문 현역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무엇이냐면 사실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려고 할 때 뭐 저희 같은 MSP사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도입하더라도 사실 고객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컨설팅, 구축, 백업 뭐 다 해서 IDC 장비 폐기, 연계, 보안 뭐 이런 부분까지 모든 영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전략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DR뿐만 아니라 마이그레이션까지, 클라우드 네네, 마이그레이션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전략 협의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AWS와 메타네티 플랫폼, 그리고 메타네티 플랫폼의 일부 관계사들과 그 각각 업무별로 필요한 그런 회사들이 모여서 전략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이제 DR 국내에 뭐 DR도 온프레미스 DR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국내 이제 DR 클라우드 DR이건 온프레미스 DR이건 DR 쓰고 있는 데가 전체 100이라면 현재 클라우드 DR을 쓰고 있는 데 한 몇 프로나 될까요, 지금? 한 10% 10%? 되지 않을까? 느낌이? 네네. 또 많이 온프레미스 DR 쓰고 있네요, 지금. 기본적으로 DR이 필요한 회사들은 네. 엔터프라이즈급 회사이기 때문에 네. 사실 별도 IDC를 진작부터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는 굳이 클라우드로 갈 이유가 없었다. 그럼 그 회사들이 그 기존의 DR 센터가 뭔가 EOS가 된다든지, 예? 네, 뭐 그럴 때 좀 고려를 하겠네요. 네, 추가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클라우드를 전문적으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메타네티 플랫폼이 또 어떤 회사인지 말씀하시면 마지막에 제가 마이크를 한 번 더 잡게 되는데 네, 어쨌든 저희가 토크 IT 이렇게 출연도 처음으로 저는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메타네티 플랫폼이 어떤 회사고 저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한번 좀 정리해 드리고 오늘 좀 다뤘던 내용도 정리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메타네티 플랫폼이 메타넷 그룹 안에 속해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메타넷 그룹 자체가 이제 뭐 이쪽에 거버닝 메시지로 전달을 드리지만 뭐 컨설팅 영역 아니면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프라의 현대화도 지원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AI 서비스까지 최대한 서비스가 가능한 영역들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여기에 다 표현되지 않았지만 총 16개의 이제 회사로 이루어져 있는 메타넷 그룹이고요. 뭐 컨설팅 영역의 컨이라든지 뭐 메타넷 글로벌 아니면은 뭐 SAP나 아니면은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루칩 CNS나 ATNSN 그룹 같은 것들도 있고 기존의 뭐 대우 정보로 이제 활동하던 메타넷 디지털 그리고 메타넷 사스나 핀테크 쪽에서는 사스 형태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식으로 운영도 되고요. 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뭐 강자인 뭐 GT 플러스라든지 오픈 소스 관련된 락플레이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당연히 화두가 생성형 AI나 뭐 LLM 관련된 건데 로컬 LLM에서도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고성능 컴퓨팅 이쪽 HPC 쪽이 좀 소요가 많은데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UT모스트나 아니면 생성형 AI를 실질적으로 구축하는 스케터랩스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꼭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 굳이 저희 세션에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유기체를 함께 운영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에 들어갔을 때 고객께서 AWS 클라우드에 대한 그런 보안이나 재해복구 상황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어떠한 니즈가 생겼을 때 요구사항이 생겼을 때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더 빠르게 저희가 딜리버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장표를 가지고 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 마이그레이션부터 실제 AWS 클라우드의 차세대 보안 관제 그리고 보안 관제 서비스 그리고 DR 복구까지 이렇게 원스톱으로 함께 제공해드리는 메타네티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보면 국내 최대 네. 독립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의 넘버원이다. 네. 저건 어떤 근거로
일단은 매출 규모나 독립 이런 비즈니스가 것들 뭐야? 독립 비즈니스 일단은 독립 비즈니스라기보다는 IT 계열사가 없는 뭐 재벌 기업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인가? 일단 뭔가? 저희의 의도 자체는 네. 실제로 저희가 뭐 그룹사가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을 거고 그래요. 그게 당연히 이제 저희가 알 만한 그런 대기업들도 굉장히 네. 많은데 그 대기업들이 다 IT 인프라를 위한 기업들은 아닐 거고요. 음. 실제 그룹사 내에는 IT를 담당하는 회사 하나 그렇죠. 이렇게 구조가 그렇죠. 돼 있고 음. 그 외에 이제 실제 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는 이 포함하고 있는 16개의 회사가 전부 다 IT 인프라를 서비스하는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의 뭐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네네. 실제로 고객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 기업들로 이루어진 메타넷 오케이. 그룹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리는 퓨어하게 IT다. 네. 저희는 IT 전문. 오케이 오케이. 맞습니다. 순수하다 우리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문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설문에 특히 이제 오늘 얘기하신 요 클라우드 DR이나 또 이제 클라우드 보안관제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POC 같은 것도 쉽게 한번 해보실 수 있고 체험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원하시는 분들은 설문 항목에 POC 신청 같은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이라든지. 자, 여러분들도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되게 개별적인 댓글도 있으니까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김인섭님은 AWS 내에서 멀티 리전 DR을 구성할 경우 네트워크 지연 시간 문제 같은 것은 없는 건지 뭐 이런 건 어떤지. 아무래도 멀티 리전 DR을 구성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네트워크 지연은 살짝 생기지만 그렇게 크게 느려지진 않는다. 멀티 리전 DR은 왜 저거는 어떤 때 저거 멀티 리전 DR을 보통 기업들이 저걸 구현하려고 하는 겁니까? 보통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뭐 해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해외 서비스들을 제공할 때 같이 DR도 구성할 수 있는 케이스들도 있고 네. 사실 너무 다양해서 네네네. 사실 뭐 컴플라이언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네. 실제로 뭐 GDPR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데이터를 어디에 보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실제 고객사에서 뭐 유럽 법인이나 미국 법인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미국을 벗어나면 안 되는 데이터 요건에 대한 그런 규제 이런 것들이 네네. 이제 GDPR이라고 하시는데 네.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멀티 리전 DR이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알겠습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재학님, 일부 시스템은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일부 레가시는 클라우드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게 되게 많겠죠. 거의 네네네. 대부분일 텐데 이럴 때 DR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저 말씀하신 시스템들을 다 DR로 할 때는 이제 말로는 이제 쉽게 하겠지만 예, 이제 클라우드로 이전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은 뭐 내부 같은 리전 내에서 클라우드 DR을 구성을 하고 또 레거시 시스템은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해당 동일한 클라우드 DR로 이제 수입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익주님, 클라우드 보안관제와 온프레미스 보안관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저희가 말씀드릴 때 그 보안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기존의 온프레미스 보안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듯이 네트워크 보안이나 호스트 보안 이런 식으로 보안에 대한 중점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클라우드는 새로 생긴 영역이다 보니까 클라우드에만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이 새로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실 고객분들 쪽에서 말씀드릴 때도 그 영역을 좀 먼저 집중하셔야 되고 새로 생긴 보안 서비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거기에 보안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강명주님, 저희가 온프리미스상에 글로벌 서비스를 통합해서 운영 중인데요. 다만 글로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DR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클라우드 DR을 고려 중입니다. 이 부분은 자체 DR 구축으로 구축하면 일회성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데 클라우드로 구축할 때 초기 투자 비용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영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지 대략적 ROI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DRS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네. DRS 솔루션을 적용해서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 이제 뭐 기본적인 비용 제외하고 DRS를 사용했을 때 서버 한 대당 복제 비용이 $0.028 시간당 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서버당 이제 디스크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디스크 용량만큼의 이제 디스크 비용이 발생을 한다 정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강민주님은 직접 이거 메타이트 플랫폼 에드버스랑 같이 이제 상담을 해보시면 그죠? 여기 딱 전체를 보셔야지 네네네. 뭔가 이것이 딱 뭔가 딱 ROI가 딱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얼마가 어떻게 절감되는지가 비교표가 딱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김종님은 금융권은 대부분은 운영 DB 서버를 고객 원장이나 보안상의 이유로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DR을 클라우드로 구축할 때 DB 동기화도 제공하시는 건죠. DB 동기화도 이제 저희가 필요를 하다면 이제 별도 서드 파티를 도입해서 DB 복제 솔루션을 사용해서 제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공할 수 있는데 아까 그 하신 그 금융권이 운영 DB에 있는 고객 원장도 한 건가요? 거기는 이제 자체 자체 솔루션을 사용해서 자체 오케이.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애쉬라에 대한 것도 좀 해볼까요? 방성희님, 애쉬라의 보안 이벤트 대응 자동화 기능이 기존 수동 대응 방식 대비 가지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뭐 일단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실제 자동화 기능과 수동 대응 방식의 차이도 있지만 저희가 뭐 특정한 SOA나 이런 플랫폼 대비해서 당연히 비용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공이 가능하고 그리고 질문에서 주신 그런 자동화 대응과 수동 대응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사실 수동 대응이 시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게 맞는 거고요. 뭐 IP 차단을 하나만 하더라도 뭐 1분이 걸리는데 네. 뭐 100개를 차단했을 때 100분이 걸린다고 하면 자동화가 되면 그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점이 있을 거고 또 사람이 수동으로 하다 보면 이제 휴먼 에러나 이런 것들로 잘못된 IP를 차단한다거나 잘못된 범위로 차단하면 네. 실제 서비스의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화 시킴으로써 휴먼 에러도 줄이고 이제 대응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일님은 네이티브 서비스가 궁금합니다. 접근 로그라고 하셨는데 뭐 좀 구체적으로 네이티브 서비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발표하실 때라서 잠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보안 서비스 그리고 네이티브 서비스 해가지고 이제 탐지 센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실제 보안 서비스라고 하면 보안 서비스도 네이티브 서비스에 포함이 되지만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안 서비스를 별도로 분리해서 시큐리티 허브나 가듀티 인스펙터 같은 것들을 명시를 해놓은 거고 네이티브 서비스도 A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모든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운영 로그 중에 클라우드 트레이라든지 뭐 클라우드 와치에 담겨질 서비스 운영 로그들 뭐 API 게이트웨이 뭐 통신 로그라든지 뭐 RDS 같은 접근 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큐리티 허브라든지 뭐 가드듀티 있잖아요. 저런 것도 AWS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저것도 옵션으로 다 비용을 지불하는 건가요? 어떤 기업들이? 이네이블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고객사에서 어떤 정책을 이네이블 할 거냐에 따라서 과금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네. 과금이 되는 거군요. 네. 어쨌거나. 네. 박일규님, 화면에 나오는 보안 거버넌스 체계는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지 보안 개발 운영 조직 관점에서 궁금합니다. 실제 시스템상에서 제어 가능한 기능으로 구현된 기능들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장표에 나왔던 장표에 그렇게 아키텍처가 크게 나오는 그때 네네. 주셨던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실제 당연히 동작 가능한 기능들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이게 뭐 저희가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그런 아키텍처 전체만 뿐만이 아니라 네. 고객 상황에 맞게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런 거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통해서 일단 먼저 저희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고객사별로 저런 아키텍처 한 판이 케이스마다 다 나오게 되는 거고 실제로 기능 가능한 것들 그리고 테스트나 그런 통합 테스트까지 완료된 상태로 서비스 된다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현동님은 이제 애쉬라는 클라우드 환경의 전 과정에서 어떤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나요? 그러니까 사실 보안 위협이란 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새. 그 표면도 되게 넓으니까 클라우드 가면. 그럼 그 많은 보안 위협을 다 커버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이런 부분만 커버한다고 한다면. 그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이렇습니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네. 어떤 기준은 저희가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그 저희가 말씀드린 ECIRA를 하기 전의 상황이라고 하면 각각의 보안 서비스와 솔루션을 탐지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계속 탐지하고 대응하고 그렇죠. 하실 거예요. 근데 네. 저희가
이 이후에 저희가 하게 되는 절차는 뭐냐면 그런 것도 포함되고 하려고 했던 시도 자체도 저희가 봤을 때 위협이라고 보는 거고 그런 것들을 식별해서 탐지하게끔 하는 것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솔루션으로는 네. 뭐 이렇게 탐지를 안 했던 부분까지 맞습니다. 네네. 네. 잠재적인 위협까지. 맞습니다. 네. 오케이. 그게 맞습니다. 네. 전현주님, 클라우드 DR 구성할 때 AWS 외에 애저나 GCP 등의 CSP도 함께 사용한 사례도 혹시 있는지요? 그리고 AWS S3 스토리지만 이용해서 DR 구성한 경우 AWS에서 만약 장애가 발생한다면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요? 빈도는 낮겠지만. 일단 타 CSP를 하나의 DR에서 같이 사용한 케이스는 없고요. 네. 네, 그리고 AWS S 스토리지만 사용해서 DR을 구성한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략 중에 이제 백업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S3만 사용하게 됐을 때 이제 AWS에서 S3 장애가 났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게 이제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S3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SL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하나 어떤 기능이 있냐면 버저닝이라고 하는 기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그 전 버전을 계속 저장하고 있어서 그런 기능을 이네이블 하셔서 쓰시는 게 좀 필요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S3만 사용하는 그 DR 재복구 전략은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업이랑 보관 쪽인데 그 RTI나 RPO에 해당하는 타임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 내에 복구가 될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우님, 워밍 스탠바이와 파일럿 라이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RTO가 10분, 1시간, RPO가 10분인 것은 실제 대응 시의 평균치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DR 전환하는데 10분, 1시간 걸리고 데이터 유실이 10분이 걸리는 것인지 데이터 유실이 10분이 일어나는 기술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제가 작성한 장표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한 장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 워밍 스탠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RTO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버가 스케일 업 또는 스케일 아웃 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RPO는 이제 실시간이고 이제 파일럿 라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AWS DRS 일반적으로는 이제 1시간 RPO 10분이라고 제가 작성을 해놓긴 했지만 이제 AWS DRS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복제가 이제 거의 한 10분 살짝 이하 수준으로 계속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버가 띄워지는 시간인 20분 이내 더하기 이제 20분 이내가 이제 RTO가 되고 이제 RPO는 약 10분 이내가 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설문 여러분 마저 해주시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오늘 들어오시고 클라우드 DR이나 AWS 이제 보안 관제 이런 서비스 관심 있는 분들은 그 POC도 있으니까 POC 신청하셔가지고 직접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마지막 한 말씀 해주고 마쳐볼까요? 네. 먼저 제가 네, 저희 메타네티 플랫폼이 뭐 재해복구 전략도 탄탄하게 갖춰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안 쪽의 담당이기 때문에 이 ECIRA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이 오퍼링 자체에 대해서도 저도 되게 좋은 그런 공감대나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실제 오퍼링 영역 그리고 넘어서 구축 그리고 운영까지 함께 했을 때 정말 이제 좋은 오퍼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처럼 실제 보안관제 전문 기업이면서 이 ECIRA에 대한 구축 파트너십까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파트너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저희 쪽과 함께 이렇게 많이 안전한 보안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클라우드 DR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제 DRM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 이제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더 많은 관심. 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제 PD님하고 이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이제 강조를 좀 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마지막으로 있는데, 제가 만나는 이제 고객분들과 다른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은 기존의 온프레미스랑 다릅니다. 그리고 다르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시작하실 때 저희 팀과 그리고 파트너분들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뭐 오늘 이제
판매되니까 이게 본인이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이런 필요성을 느끼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런 서비스도 이제 기획하시고 하셔서 앞으로 뭐 이걸 뭐 굉장히 추진력 있게 잘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토크화이트에 다양한 또 웨비나도 있으니까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 관심 있는 것들 미리미리 등록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화이트에서는 보안 위협 동향과 대응 관련 다양한 보안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시큐리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화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